훨씬 국가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는 멸망해도 도시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굉장히 돈독히 할 때만 그 도시가 살아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네, 오늘 서울연구원의 메타시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하러 온 승효상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서울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갖다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고, 제가 메타시티란 말을 서울을 위해서 만든 말이고, 이것은 서울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산수가 있는 곳입니다. 마치 평지처럼 개발해 온 그런 어떤 방향을 바로 잡으면은 우리 산수는 여전히 있고 건축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성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그 고유성이라고 하는 게 서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땅과, 그리고 서울의 땅에서 살게 되는 어떤 시민 전체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개인의 시민의 삶에 관해서 염두를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도시입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도시의 바탕인데, 익명체로서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된 그런 공유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데, 공공성의 가치가 각 개인들에게도 한껏 함량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서울의 지속성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수요사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인데 건축과 도시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 머리를 얼씨롭게 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제 잘못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서울연구원 잘못입니다. 예고해드린 바대로 제목은 메타시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이게 이 제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도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건축과 도시에 관한 만드는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지난 서울시에서 활동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바꾸고 있는 도중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총괄건축가로 있으면서 이 경험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초에 항상 드리는 인용한 구절이지만은, 하이데커가 우리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면은 땅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그 땅 위에 새김으로써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이데커의 말은 굉장히 서양의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하이데커 이전에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나 로고스 같은 이성적 단어에 있다고 믿어왔는데, 하이데커가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땅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들여대면서 여기에 집을 지어야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커의 철학을 토폴로기, 땅에 관련된 단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19세기 일본 사람들이 서양의 과학 문명,
사상 체계를 받아들일 때 많은 이 영어 단어를 한자 말로 만드는 가운데에서 건축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조가란 말을 썼습니다. 집안을 만든다는 이야기로 썼는데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뭐 철도 역사 이런 등을 조가로 설명이 안 되니까 건축이란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울 건자, 쌓을 축자니까 노동을 뜻하는 단어밖에 안 돼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의 의미하고는 조금 생뚱맞습니다. 영어로는 아키텍처죠. 아크란 말은 어떤 처음이란 이야기고 텍트란 말이 본의인데 히라보에서 텍트란 말은 무엇을 쌓아서 구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어원이 되기도 하고 학문과 기술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라 그러면은 으뜸이 되는 기술, 큰 학문을 갖다가 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를 나타내는 말이 아키텍인데 A를 대문자로 써서 정관사를 붙여서 디 아키텍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조물주 하나님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건축을 굉장히 위대한 그런 어떤 직능으로 애초부터 알았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이 한자를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축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는 이 영조라고 이 건축을 가리켰었죠.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영조라고 썼습니다. 가꿀 영자 만들줬자니까 가꾸어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건축입니다. 건축이란 말 단어 자체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말에 건축이란 말을 의미한 바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말이 저는 우리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짓다라고 한 단어입니다. 건축은 세우는 게 아니라 집은 세우는 게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짓다라고 하면 어디에 쓰냐면은 뭐 시를 짓거나 글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옷을 지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재료나 진료를 가지고 자기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자기 솜씨를 거쳐서 새로운 물체로 창조해내는 게 짓는 행위입니다. 건축이 대단한 사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창조적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행위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되는 게 분명하고 이것을 간파한 윈스턴 처칠마저도 1943년 영국 의회 의사당이 나치에 의해서 폭격되었을 때 그 폐허의 현장에 서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바꾼다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건축은 우리를 갖다 바꿉니다. 예컨대 부부가 오래 살면은 닮는다고 하는 까닭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게 되면서 그 공간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결국 얼굴까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굳이 산골에 있는 암자를 가서 수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 작고 건박한 공간이 자기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은 오래 걸리지만은 우리를 확실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축에서 살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하나같이 말년에 비참한 꼴을 하고 여기서 물러날까? 저는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면은 그 믿음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20세기의 건축이지만은 시대착오적인 방법으로 이제 세워졌죠. 굉장히 봉건적인 형태고 집 자체도 이게 목조 건축이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커서 이게 그렇게 짓지 못하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목재 인양 속여서 만든 집이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없고 이게 반시대적인 이 건축 속에서 삶을 사는 한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면은 그 삶이 허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건축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한 거는 대부분의 위대한 독재자들은 굉장히 잘 압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왕들과 이게 황제들과 장군들이 다 건축을 통해서 민심을 갖다 굉장히 바꾸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건축을 스스로도 한 사람이고 원래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비엔나 쿤스트 아카데미에 시험을 3번이나 쳤다가 떨어져서 군대를 가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건축에는 굉장히 해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권좌를 잡자마자 알베르토 슈페어라고 하는 아주 젊고 유능한 건축가를 최측근으로 기용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에 동원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유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장 같은 것을 만듭니다. 군중을 수십만 명을 갖다가 몰아놓고 밤중에 빛을 하나도 들지 않다가 히틀러가 등단을 하게 되면은 이 서치라이트를 330개를 갖다 쏘아 올려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환상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하이 히틀러를 연호하게 만드는 이런 풍경을 만드는 작업을 일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게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이 베를린 도시의 개조 작업입니다. 제3제국을 갖다가 표방한 사람이니까 로마식의 건물들을 갖다가 도시를 만듭니다. 템펠로프에서 수베르강까지 6km가 되는 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로마식 건물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세웠습니다. 마지막 목표가 저 위에 있는 인민대궁전입니다. 무려 높이가 300m, 다이아메터가 270m에 달하는 초대형 건축이고 매해 15만 명을 갖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장 같은 풍경이 여기서 상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단어들이 이제 저런 돔,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거고, 이 돔을 지지하는 기둥들, 이 군중들, 인민들의 그런 표상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건축은 실제로 지어지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는데 이 건축이 부분적으로 실현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실현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이런 유의 건축 속에서 행해지는 한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면은 좋은 정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건축은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명의 건축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아무도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요체는 이 안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이 요체인데 이 건물이 오피스 빌딩처럼 밖에 안 보이니까 이 앞에 이제 아무 이 건물하고 관계없는 이 기둥들을 갖다 열주들 만들죠. 열주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천막을 끌어내어서 이 전체를 갖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이 모양은 전부 다 이제 가짜고 그 장식일 따름입니다. 이 건축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청와대에서 볼펜으로 이걸 갖다 그려줬다 그럽니다. 이게 있으면 더 권위 있게 보인다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은 보통 이 도움 하부는 이 가장 중요한 대회의장 같은 것이 이렇게 마련했는데 갑자기 생긴 거니까 그런 시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순위 장식일 따름이고 아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 디즈니랜드의 요술공전 같은 저런 유의 건축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진정성이 있을까? 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는 우리는 도시라고 이름하지만 도시 영어로는 두 단어가 있죠. 시티와 어반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사실은 다릅니다. 시티는 시비타스에서 비롯돼서 사회에 가까운 말이고 어반은 우르부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물리적 환경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야기고 어반은 하드웨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대에 만들었던 도시가 과연 시티를 만들어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반만 만들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지난 시대의 도시 만들기를 갖다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결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규가 없어도 천륜과 일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가장 특징은 익명성 아닙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도시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익명의 공동체가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서로 합의하는 법규가 필요합니다. 법규를 갖다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법규가 공간으로 나타나는 게 도시의 공공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이 이념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파악하려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 영역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살피면은 그 도시의 이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공영역은 과연 어떻게 조직되어 있을까 하는 게 오늘 이 강의의 초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갖다가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게 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4세기에 그려진 암브로지오 로레제티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가 시에나의 구시청사 2층에 그린 프레스코화입니다. 왼쪽이 도시고 오른쪽이 농촌이겠죠. 농촌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굉장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벽으로 쌓여 있는 도시 안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냥 사냥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보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면은 이 그림의 이름이 좋은 정부의 좋은 도시라고 하는 그림인데 보면은 이 도시는 농촌에 대한 지배자로서 농촌은 착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성벽을 뜻하는 부르그라고 하는 단어가 부르그 안에 사는 사람을 부르조아라고 칭해서 오늘날도 착취 계급의 대명사처럼 쓰는 게 이런 유의 지배와 비지배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14세기에 그려진 이 그림이 오늘날도 과연 유효한 그런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도시는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게 발굴된 것이 이제 만년 최고의 어떤 것이 만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제리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도시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 9,000년 전에 아나톨리아 고원의 차탈휘크에서 이 그림이 발견이 돼서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유의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붕 위는 도시의 이 마을의 공공 영역이고, 여기서 일하고 놀고 하다가 이 지붕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타고 내려가면 개인의 영역입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이제 그 흔적만 남아 있지만은 9,000년 전의 이 모습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 이제 중국의 이 산둥에 있는 이 마을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무려 7,000년의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지에 땅을 파서 마당을 두고 마당 주변에 있는 흙을 갖다가 파서 개인의 방들을 갖다 놓는 이 형태. 그러니까 7,000년의 역사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라니까 이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진보한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로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르가 최초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영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왕궁도 있고 신전도 있고 주거지역 이런 유의 도시의 용도에 관한 구분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지브라트라고 불리는 이 피라미드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하부에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발굴한 2층의 흙집으로 되어 있는데 발굴한 후에 평민들을 갖다 그린 겁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제가 유니트별로 칠한 걸 보시면은 이것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상가주택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유의 빈부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섞여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무려 6,000년 전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또 이루지 못하는 소셜 믹스를 6,000년 전에 이미 이 도시에서는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과연 우리 사회가 6,000년 전보다 진보한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오르비제가 설계한 20세기의 로우하우스처럼 보이지만은 무려 5,000년 전에 이집트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만들 때 지었던 노동자의 숙소의 도면입니다.
어, 마치 원룸 아파트가 그려진 도면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건축이 반드시 진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5,000년 전에 20세기 모더니즘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런 어떤 꿈이 이미 5,000년 전에 실현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폼페이 그림입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가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일거에 서기 79년도에 멸망을 했습니다. 32년 전에 이 도시를 갖다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만 명이 살던 도시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로서의 모든 요소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도시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도시를 갖다 실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하 수도 인프라가 완벽했고요. 보차 분리가 되고 있었고 여기에 잘 사는 사람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도 같이 섞여 살았고 빈부 무슨 신분의 고조 구분하지 않고 다 섞여 살아 있고요. 신전 무슨 왕궁 뿐만 아니라 여기는 도시로서의 아주 시민들이 매일 축제처럼 즐길 수 있었던 문화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그리고 이게 목욕시설 등이 즐비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시의 어떤 리조트 타운으로서도 역할을 했지만 이 도시는 매일매일 축제였던 그런 도시였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 도시가 왜 멸망했을까? 혹시 더 진보할 방법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닐까 하는 억측까지 제가 해야만 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르네상스 때 이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팔마노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베니스에서 북동부 쪽으로 100km 가면 떠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이념은 우리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는 다 적이라서 해자를 갖다 파고 높은 성벽을 갖다 쌓고 안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집이 있는 단일 중심의 봉건 도시입니다. 중심에서 주변부로 향할수록 계급이 낮은 사람이 사는 위계적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건설이 되었고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성벽은 없었지만은 이 계급 도시, 봉건 도시의 어떤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 르네상스 때 이 도시 하나만 건설된 게 아니라 유행처럼 이상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유럽에 걸쳐서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스웨덴에까지도 이 도시가 세워졌으니까 이런 변방 지역에도 세워졌으니까 얼만큼 그 열기가 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소설책입니다. 유토피아란 말은 토마스 모어가 만든 말입니다. 유와 토피아를 합성시켜서 만든 겁니다. 토피아는 토포그래피 언어니까 땅이나 장소를 떼서 금방 아는데 유가 라틴어에 의하면 굉장히 수상한 단어입니다. 이와 오를 붙여서 이유, 오유 하면 발음은 똑같이 유로 발음되는데 뜻은 반대라고 합니다. 이유는 웰,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유는 노, 아니라고 하는 뜻이 되어서 이와 오를 빼고 유만 써서 유토피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불가능한 곳.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상향으로 번역하는 유토피아입니다. 그 소설책에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유토피아는 이게 이제 리얼리티의 세계입니다. 유토피아는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유토피아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시 막루가 있어서 겨우 비켜서 들어가면은 또 해자가 있고 곳곳에 감시탑이 있고 이걸 다 거쳐서 들어가면 정 가운데는 이 유토피아를 다스리는 영주의 성체가 있는 단일 중심의 도시가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의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그 당시 유행했던 유토피아의 열풍, 이상도시 열풍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지만은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이런 유의 도시 계획도가 범람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많은 부분이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림의 형태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개념은 같습니다. 주변부를 완강한 성체로 조직을 하고 그 안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급적으로 위계적으로 공간을 갖다가 형성을 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있는 그런 단일 중심의 봉건 도시. 이게 르네상스인들이 건설하기 열망했던 그런 도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하학적 도형 아닙니까? 기하적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 때 머리에서 먼저 만들고 이 머리에서 만들어진 기하적 도형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하학적 도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평지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지어진 계획도시는 전부 다 평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게 산이 70% 이상의 우리나라 땅에서 평지는 전부 다 경작적으로 쓰여야 했던 우리의 현실에 비해서 땅을 집이나 마을은 전부 다 산 밑에 양지 바른 그런 어떤 경사지에 지어져 됐던 우리의 현실하고는 너무나도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땅을 보지 않으면은 도무지 도시가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현실이었고, 그거 가면 되면 도시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틀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도시 만들기는 평지, 단일 중심, 이 도시 만들기는 근대 화학 과정을 통해서도 여실히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이 루드의 제염 도시 보시면은 뭐 이 단일 중심의 이런 도시, 혹은 심지어는 20세기 이 도시계획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 전원 도시의 모습, 뭐 인구가 이 혁명, 프랑스 시민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되어서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하나하나의 도시들은 전부 다 단일 중심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가운데 도시를 갖다가 이 메트로폴리스라고 칭합니다.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트로라고 하는 것은 마더의 뜻입니다. 마더시티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육과 번성에 이 상당 부분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말의 자체가 번창, 팽창, 성장, 이것을 갖다가 전제로 한 이름이 메트로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비제가 그린 이 파리를 대조하는 그런 도시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무 감동이 없지만 1924년에 이 그림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 파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류의 도시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 7, 8층짜리 건물이 빽빽 한 가운데 있습니다. 1924년도의 파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도시적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빛과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암울한 도시였고, 공해가 굉장히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이 집들을 다 허물고 용역로를 갖다 크게 하고 건표를 작게 해서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빛과 바람을 들어오게 하고 녹지를 심고 야외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피크닉을 갖다가 도시 내에 와서 즐기게 하자고 하는 이 발상은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화정 계획이라고 하는 파리 대개조 계획을 합니다. 파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거밀줄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가졌는데, 지우개로 지우듯이 전부 다 백지화를 시키고 60층짜리 아파트를 갖다 건립해서 살자고 하는 이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계획은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꼬르비제의 이 생각은 그 당시 모더니즘의 어떤 이 시대 정신과 맞물려서 마스터 플랜의 이름으로 그 이후로 지어지는 모든 도시 계획의 전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오르비제가 만들었던 생덴이라고 하는 왼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분당의 도시입니다. 오르비제 이후부터의 도시를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틀려졌습니다. 그 방법, 색이 칠해졌습니다. 그 이전의 도시 지도는 색이 칠해져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 책은 지도가 예쁘게 보이라고 취한 겁니다. 이 이후에 오르비제 이후의 도시의 색은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어서
빨간색이 칠해지면 상업지구고 노란색은 주거지구고 보라색은 공업지구가 돼가지고 이 색이 칠해지는 순간 땅값이 달라지고 건표 용적률이 틀려져서 토지가 등급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도로도 고속도로부터 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분산도로 등등해서 도로 자체에 굉장히 계급을 둬서 속도 제한을 두고 도로변에 짓는 건물의 종류와 높이와 형태까지도 제한을 둬서 철저히 계급화시킵니다. 도시 구조도 도심을 놓고 부도심을 놓고 변두리를 놓고 위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도심 중심 상업시설에 오게 되면은 몇 년만 살게 되면 주눅이 드는 이런 류의 도시민들을 계급화시키고 정형화시키는 이 작업이 이런 류의 도시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십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삶이 이 마스터 플랜, 이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그려진 이 도시의 삶이 행복해졌을까? 완성된 이후의 도시들에 대해서 도시소유학자들은 대단히 의문을 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57년에 건립된 푸르토 이고라고 하는 미국의 센트루이스에서 건립된 3,000세대가량의 주거단지였습니다. 미노루 야마자키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이 건립이 될 당시에 미래 세계를 위한 완벽한 그런 어떤 세상이라고 칭찬을 갖다가 한 그런 매체들이 많았습니다. 철저한 오르비제 이론에 의해서 바탕을 두고 건립이 되었고 여기에 목적별로 공간을 다 구분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흑인과 백인마저도 철저히 구분한 그런 어떤 단지였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목적별로 정해진 대로 살지가 않습니다. 노는 공간에서 밥을 먹고 싶기도 하고 밥 먹는 공간에서 놀고 싶기도 합니다.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끼리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기에 극대화하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연이어서 여기서 도시의 강력범죄라고 이름 붙은 형태의 범죄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을 정도로 이 도시는 센트루이스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 집단의 속으로 변하는 데가 17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참다 못한 센트루이스 시 정부가 다이나마이트로 전체를 폭발하고 없애고 맙니다. 이 폭발이 일어난 순간을 찰스 쟁크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가 적시하면서 모더니즘이 종말을 구한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세기 초의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분류하고 재단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 영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였고 그 무시한 결과는 이런 처참한 그런 종말의 현장을 갖다 맞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 거의 폐기되기 한 이런 류의 계획이 1970년대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같은 땅의 지도인데 소굴인데 전혀 그리는 방법이 70년대부터 틀려졌습니다. 왼쪽은 19세기에 그려진 소굴지도고 오른쪽은 20세기 소굴지도입니다. 왼쪽은 산과 계곡, 물길들이 아주 잘 보이고 양지 바른 터가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임을 짐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그려진 지도는 산과 물길, 계곡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붉고 푸르고 이런 색깔만 구분만 있고 붉은 선들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지하고가 유통되는 경로여서 여기서 삶은 뭔가 불순한 음모가 이게 잔뜩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너무 과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경이 이 현실입니다. 왼쪽은 19세기까지 있었던 서울의 모습입니다.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포의 모습입니다. 산과 물과 건축이 하나의 풍경화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는 대학로인데 지금 조금 틀려져 있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이게 이 서민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군들 국적불명의 도시건축 적어도 이 세 개의 집단이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전선을 형성한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많을까? 저는 우리가 지난 시대에 잘못 구축한 도시 공간의 그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르네상스는 인문 예술이 굉장히 발달된 시기인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피렌체의 도움을 갖다가 건립한 건축가가 창안한 방법인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보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투시도법, 여러분 다 아십니다. 투시도법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 그림이 주장하는 세계관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투시도법의 세계관이 뭔가 하는 거죠. 여기에 한 사람이 써 있습니다. SP점, 스탠딩 포인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눈으로 이 공간의 선들이 다 소실되어서 들어옵니다. 이 공간은, 이 공간을 보는 앵글은 이거 하나밖에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앵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앵글만은 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앵글입니다. 그러니까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광경을 그린 게 투시도입니다. 오른쪽에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인데, 한 사람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눈으로만 본 광경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투시도에 열광하는 이유가 자기의 독점적 세계를 갖다가 희구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존 버그라고 하는 영국의 문화비평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Ways of Seeing, 사물을 보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이 우리가 투시도를 갖다 익숙한 다음부터 우리가 얼만큼 세계를 왜곡하게 보게 되었는가 하는 성찰에서부터 그 책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투시도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는 방법인데, 우리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참 특별한 방법을 하나 그렸습니다. 19세기에 그려진 민화입니다. 이 그림은 8칸의 책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의 그림인데, 하나의 그림이라 그러면 투시도법에 의하면 한 점으로 소실점이 다 모여야 되는데, 이 그림은 각 칸마다 자기의 소실점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칸에 놓여져 있는 사물들은 그 공간의 중심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향해서 죄다 다 뿔뿔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림 그리는 자가 보는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 그림의 이름 모를 우리 선조는 세상에는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과 공간이 자기의 중심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결단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 그림과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일 중심의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조가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체계 외에도, 우리가 이 서양화가 된 공간체계 외에도 다른 서양의 경제를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다른 류의 공간체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류의 공간체계입니다. 모로코에 있는 말라케시라는 도시의 공중사진입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전부를 다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은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한 10채 정도의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채 정도의 집들은 어떻게 모여 있냐면은 빵집 하나, 우물 하나, 이 두 개의 생존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가운데 두고 10채가 모여서 그 스스로가 하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식이 되는 게, 정식이 되어서 전체를 이룬 게 이 전체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한 부분이 없어진들, 덧대어진들, 이 도시는 팩탈 같은 구조가 돼서 이게 지속이 되어집니다.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민주주의 도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로,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가더라도
그 부분만으로도 전체 도시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면서 한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도시, 부분이 전부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도시가 민주주의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시가 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말라케시 이 도시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모로코에는 이슬람의 이 도시니까 이슬람의 교류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모두가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많은 도시들이 같은 이 형상을 모입니다. 페이지라는 도시인데 제가 4번을 방문했는데 무려 1200년 전에 형성되었던 도시입니다. 1200년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도로는 어떤 곳은 몸을 비틀어야 통행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집안은 항상 밝고 명랑합니다. 여기에 인터넷, 위성 TV 다 이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좀 약간 넓은 것은 이런 모이는 광장이 되고 좀 이거 이어지면 쇼핑몰이 되고요. 좀 가운데 있는 곳은 공장 지역이 되고 아주 정갈한 집을 하나 들어갔더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카로인 대학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12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은 느끈히 지속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이 세멘트에 녹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결단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 구조가, 도시 구조가 우리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이라도 삶의 존엄성을 빛낼 수 있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요, 지속 가능한 건축이 아닐까, 여기에서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시를 모로코까지 가볼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설계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만든 도시 마을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달동네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배척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달동네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모로코의 이런 평지에 세워진 도시보다도 산비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공간이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이웃과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누는 삶의 공간이 길입니다. 이 달동네 길은 통행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헤어지고 자기들의 성정을 익히는 공간이 달동네의 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들이 길이 묘묘합니다. 고정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휘어지다가 넓다가 좁다가 커지다가 꼬꾸러지다가 하는 아주 길이 묘묘한 길들이 달동네의 길이 있어서 이것은 어느 건축가도 이런 유의 마을을 갖다가 설계할 수가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저기 찾았던 왼쪽 금호동 달동네의 모습과 세계 사람들이 이게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동네로 칭하는 산토리니 동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저는 색깔 말고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눈이 올 때 올라가서 금호동 달동네를 찍었어야 더 똑같다고 보여드렸는데 없어서 유감입니다만은 특히 이런 유의 골목 구조는 우리의 달동네가 월등히 아름답고 월등하게 다이나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토리는 이미 주민들은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관광객만 들끓는 곳이고 우리의 달동네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 진정성이 더 큰데 우리 달동네는 항상 이렇게 재개발, 지난 시대의 재개발 세력에 의해서 붉은 깃발이 꽂히고 이 아름다운 동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건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범죄적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달동네는 재개발되어야 됩니다. 사는 동네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굉장히 이 집 자체도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가 가지고 있던 그 공간적 본질을 지키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으면 산토리니보다 훨씬 아름다운 동네를 갖다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고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도시입니다. 모리 파운데이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도 세계 6위의 경제력을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을 조사하는 머셔 컨설팅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해에 서울은 76위의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 세계 도시 중에서 6등으로 잘 보는데 삶의 질은 76이라고 하는 이 언밸런스한 상태가 무엇에서 비롯될까? 저는 단연코 우리가 잘못 만든 도시 구조에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혹은 뭐 경제 지수와 행복 지수는 이렇게 반드시 대부분의 지수가 이 같이 이 동행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돈은 잘 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잘 살아보시라고 하는 그런 혁명적 구호를 들어야 되고 오늘날도 경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돈 버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갖다 모르면서 돈만 버는 어떤 벌레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 모든 게 혹시 우리가 잘못 도시계획을 갖다 해온 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서울은 2020, 2030, 지금 이제 2040을 갖다 계획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면은 2020 계획을 보면은 이 아주 그냥 뭐 이게 거침없이 나가는 저런 유의 어떤 화살표, 뭐 이게 의미한 바는 팽창, 성장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유의 도시로는 서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30에서 저 기시에 모르게 비쳐나갔던 화살표가 좀 다소 꺾입니다만은 여전히 저런 기세는 팽창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자세를 갖고 있는 한 결단코 우리의 삶이 그런 성장과 팽창에 휘몰려서 행복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의 개념은 사실은 이게 멀리 가면은 로마 시대 때의 이 캠프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2000년 전 팍스 로마나의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캠프를 갖다 먼저 설치를 합니다. 캠프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으면 또 걷어가야 되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도시 구조를 갖다 가집니다. 왼쪽 그림이 캠프의 다이아그램입니다. 십자로를 만들고 가운데 이제 중앙부를 이 포럼을 설치하고 주변부를 갖다가 담장을 도르면 이 캠프가 됩니다.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아프리카 팀 가드처럼 이렇게 도시로 변하고 이런 류의 도시로 되어 있는 게 이 로만 캠프가 원도심이 되는 게 런던의 시티 지역이고 파리의 시대라는 지역이고 비엔나의 빈데보나 등등이 다 로만 캠프가 주둔해서 오늘까지 지속된 이 도시의 원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도시가 캠프는 평지에 설치하는 게 마땅하니까 평지의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지금 도시는 2000년 동안 도시민의 삶이 덧대어져서 도시의 정체성을 지금은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체성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에 관해서는 이 땅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게 그냥 도시 구조 자체에 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파울로 솔레리 같은 사람이 제안한 도시를 보면은 도시는 드디어 땅을 이 배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1970년대 사망주의자들이 제안한 도시 보면 땅은 황폐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인공적인 그 환경을 만들어 살자고 하는 게 20세기의 서양의 도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아키그람이 제안한 걸어다니는 워킹 시티, 혹은 인스턴트 시티, 도시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속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품 같은 것이라고 하고 이런 기계적 구조에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어떤 이게 공상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이 공상적인 생각은 서양 사람들의 도시에 관한 생각을 내내 지배했던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록으로 남지만 이 기록이 남은 게 아니라 일부분이 실현된 데가 저는 이 두바이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환상적인 야자수도 그리고 구름도 그릴 수 있는 데가 두바이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 전부 다 두바이를 담자고 슬로건까지 붙였던 것도 기억됩니다. 그러다가 두바이가 디폴트에 빠져가지고 다 내려놨죠. 저는 두바이는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바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입니다. 바람 불면은 못 하나 남지 않는 사막이니까 무엇을 그린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두바이는 언젠가는 다시 이런 류의 상태로 돌아갈 게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두바이 땅을 담습니까?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곡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만히 이 산세를 해치지 않고 가만히 또 다른 무늬를 갖다 덧대는 겁니다. 이제 모이면은 마을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저는 소위
터에 새긴 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갖다 해왔습니다. 터문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터문이란 말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리킵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존재나 이유를 터에서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터무니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데크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존재는 땅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땅은 자기가 어떤 건축이 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도시가 되고 싶어 하는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도시계획가, 좋은 건축가라면 그 땅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대로 새로운 문의를, 새로운 리퀘어먼트를, 새로운 시설을 얹어주면은 그게 터무니 있는 건축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난 시대에 신도시들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파트들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서양의 도시계획을 갖다가 빌어서 평지의 도시 이론을 빌어서 산이 있으면 평지의 마스터플랜을 빌어왔으니까 산이 있으면 굉장히 거치장스러우니까 산이 있으면 깎고 계곡 있으면 메우고 물길 있으면 돌려서 평지화시켜서 만듭니다. 뭐 축대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이었고 그게 토목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불러일으킨 게 우리의 산하를 70%가 넘는 산을 전부 다 깎는 것을 목표로 해서 평지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게 토목건축의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터에 있는 무늬를 다 없애고 집을 지은 결과가 그 터무니없는 집들이었고 주로 아파트들이 터무니없는 삶을 사는 공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20세기가 되던 21세기가 되던 2000년에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건축전을 여는데 내건 표가 덜 미학적인 것이 더 윤리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서양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미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이 스타일, 그리고 문양, 재료, 장식 등등을 따진 역사가 이 서양 건축의 역사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브제 중심이고 쳐다보는 어떤 광경의 중심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연과 나와 가족과 건축과 우리와 그 관계를 따지는 윤리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와서 자기가 가졌던 2000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미학이 아니고 윤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게 베니스 비엔날레의 그 표였습니다. 많은 도시학자들이 또 20세기에 들으면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도시적 관념을 성찰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뉴먼트에 있는 게 아니라 랜드마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 살면서 서울타워에 가본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서울숲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그 랜드마크는 저희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희 삶은 저희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맞닥뜨리는 골목길의 풍경, 그 옆에 있는 파출소, 동사무소, 유치원, 그리고 이웃집들의 풍경이 저희 삶을 지배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랜드마크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풍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탈로 괄리베노가 보이지 않는 도시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책의 요지입니다. 도시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미학보다는 이제는 이미지보다는 이 데이비드 하비 도시 지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풍경, 광경보다는 그 사이에 남겨진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고 미학보다는 윤리.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베니스 비엔날레 표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보다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데이비드 하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억 없이는 어떤 아름다움도 있을 수 없다고 이 아도르노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양의 그런 어떤 이 지성인들도 도시에 관한 관념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드디어 도시는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가 리차드 세네트 같은 사람은
다문적 민주주의 도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존재가 같이 모여서 사는 방법, 이게 소위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리진에 이야기한 시노이키스모스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모티브나 하나의 랜드마크, 하나의 주제가 있어서 전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사는 이 방법이 민주주의 도시의 요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하는 사람들도 랜드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대하는 네트워킹의 도시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혼자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도시를 만들자고 주장을 갖다가 펴기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SNS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 5도 2촌이 아니라 5촌 2도의 삶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농촌과 도시, 어반과 루럴 이란 말의 자체가 굉장히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러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몽땅 합해서 프랑스와 아시로 한 사람이 메트로폴리스가 아니라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냈는데 어떤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또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라서 여전히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장의 개념은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 단어에서 이미지 말을 땄지만은 그런 메타시티라는 말을 써서 메가시티의 반대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계급 도시가 아니라 인문 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삶에 기반한 그 삶도 개인의 삶에 개인의 존엄성에 기반한 도시가 인문 도시고,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게 우리 도시 경제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송갈 건축가를 갖다가 이 일을 맡자마자 서울이란 도시의 정체성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5가지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1000만 이상의 도시고, 1000년 이상의 도시고, 한 나라의 수도로서 600년 이상을 존속한 도시고, 무엇보다도 산과 계곡이 있는 도시고, 유라시안 대륙의 동단의 도시라고 한 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의 요소가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갖다 이루는 요소고, 여기에서 기반해서 도시 정책을 갖다 만들면은 결국은 어떤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랜드마크가 아니라 연대라고 하는 개념,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도시 침수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완성이 아니라 주민을 참여시켜서 같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울에 맞는 도시 전략이 아닐까. 머셔 이 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삶의지 1위인 도시는 비엔나입니다. 비엔나가 왜 줄곧 지난 10년 동안 삶의지 1위일까? 저는 뭐 유학도 했고 살기도 했기 때문에 꽤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엔나는 근본적으로 보행 도시입니다. 철저히 보행 유지의 도시입니다. 최근에 이 마리아 힐퍼스트라고 하는 비엔나의 중앙역에서 도심을 잇는 2km 가까운 도로는 중에 중요한 간선도로인데, 여기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면 뭐 난리가 날 법한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를 갖다가 전부 다 보행화를 갖다가 시켜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호진호시 보행화를 시키는 게 이 비엔나의 도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원래 맑죠. 그건 공기 맑아지죠. 사람들은 모여들죠. 공동체 살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1위인 도시가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보행 전용 도로라고 하는 게 비엔나는 사람만 하루 24시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오전은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는 뭐 이게 전부 다 보행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서울도 보행 전용 도로로 만들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청계천을 갖다가 왜 물을 갖다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갖다 저렇게 다니게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걸 보행화를 시키면은 천변에 있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행하는 게 그냥 좁은 통로에 사람 위태위태하게 걸어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구상도 있고 상점도 있죠. 그러면은 오전에만 차 다니게 하고 서비스 시키게 만들고 델리버리 시키게 만들고 오후에는 보행화 시키면은 도시 풍경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달라질 게 틀림없습니다. 가로중심 도로라고 보행중 도로라고 선생님 많죠. 뉴욕이 뭐 대표적인 겁니다. 뉴욕은 이제 보행이 평면적입니다. 지표면에서만 보행이 됩니다. 뭐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욕은 런던 굴곡은 있긴 하지만 런던도 철저히 지표면만 이 보행으로 된 이 보행 중심의 도시입니다. 토론토는 기후가 좀 약간 혹독해서 지하에 굉장히 보행망을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이제 지하철 영향으로 보행이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어서 지하에서도 생활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홍콩은 좀 다릅니다. 홍콩은 산이 있으니까 이제 지표면과 지상 부분, 언덕이 많으니까 이제 건물과 건물 있는 브릿지로 연결된 스카이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데도 두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보행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뭐 이 블록이 하도 커서 보행으로서 완전 낙지점의 도시가 이 베이징입니다. 서울은 이런 롤링맵을 갖다 보시면은 다 그런 류의 도시 특징이 있는데 서울은 굉장히 호모지니한데 서울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다른 류의 맵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롤링맵으로 표현되는 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왜 그럴까요? 서울은 보행의 그런 어떤 기회가 산수 때문에 결단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은 4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지표면으로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하도 엄청나게 많은 보행의 그러한 루트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사이워크도 만들 수 있죠. 더구나 산으로 가는 마운틴 워크도 있어서 이 4가지가 지금까지 서울은 다 따로 놀았습니다. 이 4가지를 만약에 잘 결합시킨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어떤 3차원의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보행 루트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게 서울입니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첫 번째가 서울역 국가 보행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은 공원 계획이 아닙니다. 보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역에 의해서 이 주변의 시설이 전부 다 파편적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도에 의해서 단절되고 길에 의해서 단절되고 이런 어떤 큰 건물에 의해서 단절되어서 서울역에서 남산까지가 불과 200m밖에 안 되는데 서울역에서 내리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노후화가 돼서 자동차 통행을 못하는 이 1.6km의 길을 보행만 시킨다 그러면은 이 서울 철도 길을 넘어서 이 지역과 떨어져 있는 파편적으로 되는 모든 시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발견에 기인해서 이것을 보행길로 만들기로 했던 겁니다. 이게 서울시와 연구를 해보니까 17개의 이것을 묶는 길로 이게 찾을 수가 있었고, 대단히 유리한 이 서울연구원하고 이 도움을 받아서 이게 계획을 갖다가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현상 공모를 붙여서 이 위니마스의 안을 뽑았는데, 위니마스의 애초의 안이 우리가 제안했던 보행 루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접촉 루트를 찾아서 이 전체를 갖다가 보행화 이 커넥션을 시키자고 하는 이 사업이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이 하필이면 제목이 서울식물원, 서울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하나의 이게 레토릭이었는데, 숨어져 있는 것은 커넥션이었는데 또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잘못 인식이 되어가지고 공원을 만드는구나 하니까 무슨 공원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 비난을 갖다가 이제 한껏 받았지만은 지금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람하러 오는 길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한 공간의 부분으로서 정착하기 시작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광화문광장은 뭐 좀 다 아시니까 좀 설명을 갖다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광화문광장이 지금 있는 이 광장의 어떤 불합리한, 그러니까 광장이 아니라 기념비적 그런 어떤 공간이 되어서 목숨 걸고 가야만 되는 이런 공간을 갖다가 우리 일상적인 광장의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서
드디어 이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안을 뽑아서 시행한 도중에 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광장의 성적이라고 하는 광화문광장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에는 광장이 있을 리가 없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양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을 먼저 만들고 도시 공간을 구성하려니까 직선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광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직선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땅이니까 항상 길이라고 하는 건 노새가 다녀야 되는 건 꾸불꾸불합니다. 꾸불꾸불한 곳이 어떤 부분은 좀 넓어지고 좁혀지고 해서 거의 광장의 역할을 한 것이어서 우리 도시에는 전통적인 도시에는 광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육조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넓은 도로여서 이 광장적 구실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조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징적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상징적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우선은 광장이 아니라 저 북악산에 있는 이러한 유의 권력 영역과 민중의 사용한 이 영역과 대결되는 구도의 지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상 모이면은 데모를 해도 저 북악산을 향해서 데모를 합니다. 내려오라고 그러고 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유의 형태가 여기서 우리가 지표하는 형태입니다. 이 축은 그리고 권력과 민중, 권력과 이게 비권력의 대결의 장인데 이 대결의 장을 갖다가 종식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맞이할 수 없다고 저는 굳게 믿어서 여기에서 청와대 보고 좀 비켜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갖다가 했고 이 정부에서 비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이게 경복궁을 지나서 청와대를 지나서 북악산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수시로 일상적으로 왔다 갈 수 하는 이 풍경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권력의 대결의 이 축을 완전히 시민의 축으로 돌릴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게 민주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 그 항시적으로 사람들이 기념비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서 사람들이 항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차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류의 공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돌리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행을 안 시키면 전체가 광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종국에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사대문안에 전부 다 차량 통행 금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전체가 전부 다 이게 이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되면은 뭐 차가 사라지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설계팀에다가 이 재료마다 전부 다 같은 재료로 마감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만약에 어떤 입장에서 차량을 갖다가 지하로 돌게 하자고 한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지하철망이 3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옮기기도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 보행과 차량을 분리해서 준다고 하면 전시대적 방법입니다. 그럼 차량은 차량대로 속도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 공해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 그 차량은 또다시 막히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게 우리가 전시대적 도시의 그런 어떤 차량과 보행의 분리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을 쫓아내면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류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백사마을 프로젝트인데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손시장 시절에 백사마을이 재개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제 격렬하게 이게 항의를 해서 겨우 주거지 보존 지역으로 이제 정해지면서 새로운 구매를 맡았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기존 주민들과 이 재개발 업자들 사이에서 아주 진통이 겪고 있다가 최근에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아마 본격적인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이 동네고요, 달동네고요. 1000세대가 60년 대 이후부터 형성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만 자연의 지세를 닮아서 전체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는 한 번만 좋은 예를 만들면 다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의 그런 기존적인 그런 터무니없는 아파트 대신에 어떤 다른 공동체를 만들까가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그런 어떤 이 기관에서 이 세계적 역사를 다루는 기관에서 제안한 역사 마을 보존의 원칙들에 관한 문서를 다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게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형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필지들을 갖다가 훼손하지 말라. 통폐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들을 다 보존하라고 하는 거고, 사는 방법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유지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방법만 보존하면은 건축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역사 마을이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지킨 게 이 백사마을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아무리 가팔라도 보존하고요. 터도 다 보존하고, 터의 크기를 보존하면 높은 건물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형 보존하고, 이 사람들 공유마을 통해서 이 사는 사람들을 보존합니다. 바라기는 한 5년 이내에 전체의 모습이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만드는 도시의 방법이 좀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1986년에 하르보르라는 함부르크 바로 밑에 도시에서 홀로코스트 기념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12m의 단순한 탑이 단순하지 않은 게 매년 2m씩 땅으로 꺼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파시스트와 나치에게 당했던 슬픔을, 고통을 써달라고 하는 글이 있었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치와 파시스트에게 당했던 그런 슬픔, 분노, 원망, 고통에 대한 기억들을 써내려갑니다. 탑의 표면은 이렇게 낙서처럼 덮여서 매년 2m씩 땅으로 꺼지다가 1993년에 완벽하게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름하여 남아있는 것은 그 지문만 남아있습니다. 탑을 설계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로 우리의 정당함,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저는 인공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설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건축은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운 자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야 될까, 저는 자명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